일본 여대생이 서울 지하철에서 찍은 30초짜리 영상 하나가 양국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조회수 100만, 댓글 수천 개. 찬사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죠. 한국 정부의 홍보냐는 의심부터 매국노라는 비난까지. 도대체 그 영상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편견을 확인하러 한국에 온 24살 일본 유학생 미즈하라 레이코. 그녀가 서울에서 목격한 건 뉴스 속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배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진심. 그녀의 6개월 여정은 단순한 유학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한 청년의 용기 있는 도전이었죠.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미즈하라 레이코입니다. 24살 도쿄 외곽의 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이에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출발 전날 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한국은 아직 우리와 마음이 멀지 않냐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속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한국은 언제나 논쟁 속의 나라였거든요.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문화 갈등. 그런 단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양국의 정서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이었죠. 이번 여행은 제게 주어진 과제였어요. 동시에 확인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승객들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어요. 설레는 얼굴, 무표정한 얼굴, 피곤한 얼굴. 그 중에는 저처럼 첫 방문인 듯 긴장한 표정도 보였습니다. 기내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저는 이 여행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 논문 주제는 동아시아 이웃 국가 간의 정서적 거리감이었습니다. 설문조사와 통계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답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도쿄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할머니 세대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분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얽힌 나라였습니다. 미안함과 거리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제 세대는 달랐어요. 우리는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 옆자리의 한국인 승객이 저에게 친절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도 어색하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말을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2시간 남짓.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긴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연구 자료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일 관계에 관한 논문들, 설문조사 결과, 여론 분석.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한 자료들이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가 정말 진실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편견은 때로 데이터보다 강하니까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한다는 말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밝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마치 거대한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저는 가방 속의 노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비어있는 페이지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앞으로 제가 채워나갈 이야기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편견을 확인하러 온 여행이 아니라 진실을 발견하러 온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할머니의 걱정, 제 아내 불안,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탑승구 문이 열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로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입국장을 지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움직이는 로봇이었어요. 자동 수화물 로봇이 승객들의 캐리어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해서 한참을 쳐다봤죠. 도쿄에서도 로봇을 본 적은 있지만 공항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제게 다가와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죠. 저는 순간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었어요. 수화물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길 공항 내부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혼잡하다는 느낌보다는 활기차다는 인상이 더 강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갈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죠. 안내판들이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쿄의 어떤 공항보다 더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 있었거든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택시에 올랐어요. 기사님은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인사하자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죠. 하지만 곧 환한 미소로 답해 주셨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으셔서 조금밖에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은 천천히 운전하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서툰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자기도 오사카에 한번 가봤다고 하셨죠. 택시가 시내로 들어서자 창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간간이 오래된 건물들도 보였죠. 신구가 조화롭게 섞여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한강이 보였습니다. 처음 본 한강은 제 예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어요. 강 위로 놓인 다리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벌써 저녁 6시가 넘어서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교량을 지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변을 따라 펼쳐진 야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고층 빌딩의 불빛들,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들, 그리고 강물에 반사된 빛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뉴스에서 본 한국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혼잡한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은 곳. 그게 제가 서울에서 받은 첫인상이었어요. 그때 기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듣다가 깨달았죠. 나카시마 미카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일본 노래를 아시느냐고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나카시마 미카를 좋아한다고 목소리가 정말 감성적이지 않냐고 하셨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졌어요.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가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던 거죠. 기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본 영화도 좋아하고 일본 음식도 자주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라멘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셨죠. 언젠가 다시 일본에 가서 제대로 된 라멘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불빛으로 가득한 상점들.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일본과 비슷한 듯 다른 그런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이 생각보다 가까운 세계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품고 온 편견들이 너무 단순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뉴스가 보여주는 한국과 제가 직접 보는 한국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숙소에 도착할 때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내렸어요. 기사님은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또 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짐을 끌고 숙소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밝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있었죠.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첫날부터 예상을 깨는 경험들이 너무 많았어요. 공항의 로봇, 친절한 택시 기사님,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일본 노래를 흥얼거리는 한국인. 이 모든 게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오늘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정돈된 혼란이었다고. 혼잡하지만 질서가 있고 빠르지만 여유가 있는 도시라고 적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 도시의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저는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숙소를 나섰습니다. 대학까지는 지하철로 6정거장 거리였어요. 한국 친구가 지하철이 가장 빠르고 편하다고 추천해줬거든요. 지하철역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사람들의 걸음이 빨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뛰거나 서로를 밀치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만 정돈된 움직임이었죠. 교통카드를 찍고 승강장으로 내려갔어요. 플랫폼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로 바닥에 그려진 줄 표시를 따라 두 줄로 가지런히 서 있었어요. 도쿄의 출근 시간대와 비슷한 풍경이었죠.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2분 후 도착. 사람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역 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데도 소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탑승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것처럼 보였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을 알고 따르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들 틈에 끼어 열차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어라 그런지 꽤 붐볐어요. 하지만 도쿄의 만원 전철에 비하면 그래도 숨 쉴 공간은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리엔테이션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학교 시설 안내부터 시작해서 수강 신청 방법, 기숙사 규칙, 비상 연락처까지. 온종일 이것저것 듣고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귀가 시간대였습니다. 아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역으로 몰려들고 있었죠. 출퇴근 러시아워라는 게 어느 나라나 비슷한가 봐요.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가 줄을 지어 서 있었어요. 빼곡하게 늘어선 줄이었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도 소란 피우는 사람도 없었죠. 저도 맨 뒤에 줄을 섰습니다. 앞 사람의 등을 보며 천천히 기다렸어요. 그때 제 옆으로 한 할머니가 지나가셨습니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계셨죠. 손수레에는 재활용품으로 보이는 박스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역 안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드렸습니다. 불편한 기색 없이 조용히 한 걸음씩 옆으로 물러섰죠. 열차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손수레를 끌고 열차로 향하셨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제 가방을 몸쪽으로 당겨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3명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탑승하시기도 전에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을 주고받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마치 숨을 쉬듯이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죠. 할머니가 손수레와 함께 열차에 오르셨습니다.
3명 중 한 분이 조용히 손수레를 받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어요. 다른 한 분은 자신의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시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러자 그 3명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리를 양보한 분들은 손잡이를 잡고 서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불과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들이었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편안하게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 놓인 손수레는 다른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누군가 벽 쪽으로 살짝 밀어둔 상태였어요.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도쿄에서도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빠르고 조용한 건 처음 봤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일. 그런 느낌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인다. 그 말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말이나 규칙이 아니라 몸의 밴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 제 정거장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걸까요? 특별한 교육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걸까요? 열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배려들이 있었어요. 계단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노인을 위해 속도를 늦추는 젊은이들, 큰 짐을 든 사람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사람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오늘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3명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제 눈에 깊게 박혔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방에 들어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지하철의 정적. 조용하지만 강렬했던 그 순간을 글로 담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문득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자료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같은 시간, 같은 노선의 지하철을 탔어요. 운 좋게도 비슷한 상황을 다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탑승하셨어요. 역시나 여러 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습을 촬영했어요. 3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이었죠. 숙소로 돌아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상황은 충분히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배려, 말없이 일어나는 모습,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태도.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SNS에 올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혹시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건 비판이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목을 고민하다가 서울의 일상 예절이라고 정했습니다. 짧은 설명을 덧붙였어요. 오늘 서울 지하철에서 본 풍경이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썼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덮고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몇십 명 정도가 볼 거라고 생각했죠. 제 계정은 주로 학교 친구들이나 연구 관련 사람들만 팔로우하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 후 샤워를 마치고 다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순간 뭔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앱이 오류가 난 건가 싶었죠. 조회수를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5만 회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죠. 불과 1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는 긍정적이었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감사하다고, 이런 모습을 봐줘서 고맙다고 댓글을 남기셨더군요. 평범한 일상인데 외국인 눈에는 특별하게 보일 수 있구나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일본어로 된 댓글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죠. 조작이 아니냐는 의심부터 시작됐습니다. 연출된 장면이라고, 한국 정부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만든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서 돈을 받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을 미화하지 말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을 배신했다는 말까지 나왔죠.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공유했을 뿐인데 어느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20만, 50만, 70만. 잠들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8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24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쟁이 커졌어요.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렸죠.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알아봐줘서 감사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일부는 평범한 일인데 감동받을 일이냐며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반응도 있었죠. 반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국을 띄워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어요. 일본도 똑같이 예의 바른 나라인데 왜 한국만 칭찬하느냐는 항의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일본의 한 방송국 기자였어요. 제 영상을 봤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자의 질문들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느냐고 물었어요. 이 영상을 올린 목적이 무엇이냐고, 혹시 특정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질문은 마지막이었어요. 당신이 한국 정부의 홍보 도우미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저는 그냥 대학원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본 사실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기자는 계속 의심하는 투로 질문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동시에 황당하기도 했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저 감동적인 장면을 공유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된 걸까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올렸을 뿐인데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친한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선배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진실보다 프레임이 먼저 움직인다고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들은 제 영상 자체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을 칭찬했다는 프레임을 먼저 본 거였죠. 그 프레임 안에서 각자의 편견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밤이 되어 조회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도 1000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어요. 노트를 펼쳐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의외의 오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죠. 세상은 진실보다 이야기를 원한다고. 사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논란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여전히 쏟아졌고 찬반 논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홍대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홍대 입구역 주변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죠. 카페 거리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방울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세차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저도 서둘러 가장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분위기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거나 처마 밑으로 피신하는 모습이 보였죠. 옆 테이블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흰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할머니도 저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SNS 알림을 확인하려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때였어요.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할머니가 지갑을 떨어뜨리신 게 보였어요. 지갑이 제 발 근처까지 굴러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숙여 지갑을 주워들었어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이는 지갑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다가가 지갑을 건넸죠.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일본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일본어로 말을 거는 한국인을 만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일본 사람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고맙다고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쟁 때는 미안했다고요. 저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슬픔, 그리고 오랜 세월의 무게 같은 것들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고 할머니도 잘못하신 게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이어지는 거라고 하셨어요. 세대가 바뀌어도 역사는 남는다고 그 아픔을 기억하는 게 산 사람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SNS 논란으로 지쳐있던 마음이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전해지는 느낌이었죠. 젊은 친구가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공부하는 게 대견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세대가 못다 한 화해를 너희들이 이어가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희망이었습니다. 비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손주 돌보러 가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는 카페 문을 나서시며 다시 한번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첫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한 할머니를 만났다고 적었어요. 그분은 전쟁 세대였고 저에게 사과했다고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할머니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손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는 언어가 아니라 세대의 다리였다고 적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고 한 나라와 다른 나라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 말이에요. 창밖에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젖은 거리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SNS의 논란이 갑자기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던지는 말들보다 오늘 할머니가 건넨 진심 한마디가 훨씬 더 무겁고 의미 있었으니까요. 스마트폰을 꺼내 논란이 된 게시물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죠. 데이터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할머니를 만난 건 그 여정의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를 돌아봤어요. 빈 의자만 남아 있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경험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SNS에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이건 너무 개인적이고 소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냥 제 마음속에 그리고 노트 속에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논란도 조금씩 잠잠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친구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어요. 일본 뉴스를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일본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제 이름이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영상에 관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친한 유학생, 한국 찬양 영상 확산. 그게 헤드라인이었어요. 친한이라는 단어의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느낌이었죠.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기사는 제 영상을 한국 정부의 이미지 개선 작업과 연결시켰습니다. 객관적 보도가 아니라 편향된 해석이었죠. 더 큰 문제는 이 기사가 한 언론사에서만 다룬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가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SNS로 돌아가 봤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제 계정으로 쏟아지는 댓글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악성 댓글이었죠. 매국노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일본을 배신했다고 돈을 받고 한국 편을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는 대학교 이름까지 거론하며 학교에 항의하겠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댓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똑똑히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점심때쯤 학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도 교수님을 만나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급한 용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충분히 짐작이 갔죠. 교수님 연구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무거운 어조였습니다. 연구실에는 교수님 외에 국제교류처 직원분도 함께 계셨어요. 심각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앉으라고 하셨죠. 교수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요즘 SNS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학교로 항해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셨어요. 일본 학부모들이 왜 그런 학생을 받아들였냐고 따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교류처 직원분이 말을 이었어요. 이 문제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민감한 시기인데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건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거였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수습하자고 했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요청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영상을 지워야 하는 걸까요? 교수님이 제 표정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용기라고 하셨어요. 연구자로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이건 선전이 아니라 제가 본 현실이라고 거짓이 아닌 이상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과 직원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난처한 표정들이었죠. 국제교류처 직원분이 다시 설득하려 했어요. 내 입장은 알겠지만 학교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신뢰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문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왜 기관의 신뢰를 해치는 일인지 모르겠다고요. 학교가 진실보다 여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알겠다고 내 뜻을 존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압박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죠.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으셨어요. 후회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양심에 거짓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다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비난 일색이던 댓글들 사이로 응원의 메시지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달아주는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다고, 편견 없이 한국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영상이 청년이 본 다른 시선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한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27살 남성이 쓴 글이었어요. 자신도 한국에 가보고 싶었는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망설였다고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댓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난받고 압박받는 게 두렵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논쟁의 불씨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죠. 불씨는 작은 진실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 불씨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지,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논란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물론 여전히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목소리에 일일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제 영상을 계기로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게 더 중요했죠. 어느 날 교수님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일본 문화 소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중학생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지난 논란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하셨어요.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진짜 교류는 화면 너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고요. 결국 수락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발표 당일 학교 정문 앞에 섰을 때 긴장이 됐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교무실에서 담당 선생님을 만났어요. 중년의 여교사분이셨는데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일본에서 온 대학생 언니가 온다고 난리였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2학년 3반 교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미즈하라 레이코라고, 오늘 일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고 했어요. 한국어 발음이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박수로 환영해줬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일본의 전통 축제, 음식, 학교 생활 등을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하고 신기해하는 반응도 보였죠. 애니메이션 이야기가 나오자 교실 분위기가 더 활발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했어요. 좋아하는 캐릭터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발표를 마치고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일본 학교는 어떤지, 일본 음식은 뭐가 맛있는지, 한국과 뭐가 다른지 물었습니다. 그러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자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싫어하냐고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제 반응을 기다렸어요. 선생님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로 포장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요. 다만 싫어하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저도 그랬다고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다고 뉴스에서 본 것이 전부였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완전히 달랐다고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도시는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모르는 것이지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교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하는 고요함이었죠.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일본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고 말했어요. 뉴스만 보지 말고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동의했어요. 나중에 일본에 가보고 싶다고, 레이코 언니처럼 용기 있게 다른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편견 없이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았던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1명, 2명 차례로 일어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침내 교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천천히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사진을 같이 찍고 싶다고, 일본어를 가르쳐 달라고, 연락처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어요. 학교를 나서며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이 정말 의미 있었다고, 아이들이 많은 걸 느꼈을 거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그 학생의 질문, 제 대답, 그리고 아이들의 박수.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학문이 아니라 마음의 수업이었다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니라 진심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하던 것들, 데이터와 이론들이 갑자기 작게 느껴졌어요. 진짜 중요한 건 논문 속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이제 이 도시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스마트폰을 꺼내 노트 앱을 열었어요. 오늘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깨는 수업.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가르치러 갔다가 배우고 왔다고요. 중학생들에게 일본을 소개했지만 정작 배운 건 저였습니다.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넘고 편견의 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을요. 귀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6개월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짐을 싸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이 작은 방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숙소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익숙해진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자주 가던 카페, 편의점, 지하철역. 일상이었던 풍경들이 이제는 추억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녁 무렵 친해진 한국 친구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소박한 자리였지만 마음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편지와 선물을 건넸죠.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레이코 언니 덕분에 일본을 다르게 보게 됐다고요. 뉴스 속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6개월간 빼곡히 채운 기록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지하철의 할머니, 카페의 할머니, 중학생들과의 수업. 하나하나가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낯설고 혼란스러웠던 도시가 이제는 그리울 것 같았죠. 한강을 지날 때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냐고 한국은 어땠냐고 물으셨어요.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요. 기사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또 오라고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한국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잠시 그 앞에 서서 깊은 인사를 올렸죠. 탑승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면세점을 둘러봤어요. 친구들과 가족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한국 과자, 화장품, 기념품들. 하나하나 고르며 이 물건들과 함께 전할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6개월 전 이곳에 도착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불안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날. 이제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옆자리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앉았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눴죠. 일본 여행 간다고 하셨어요. 좋은 여행 되시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고층 빌딩들, 한강, 도로의 불빛들. 모두가 작은 점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아름다웠어요. 밤하늘에 펼쳐진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일상이고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걸 알았죠. 문득 마음속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막 익숙해졌는데 떠나야 한다는 서운함이었어요. 물론 일본이 제 집이고 돌아가야 할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이제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오늘의 기록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다시 돌아가는 길 위에서. 한국에서 배운 게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언어를 배웠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운 건 사람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던 사람들, 카페에서 만난 할머니, 중학교 학생들, 택시 기사님. 그들 모두가 제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회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어요. 법이나 규칙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으로 나타나는 거였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편견은 모르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은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직접 보고 경험하니 모든 게 달랐습니다. 중학생이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싫어하냐는 질문. 제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라고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서 나누는 거예요. SNS 논란 때처럼 큰 파장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대화, 작은 나눔으로도 충분하죠.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수업은 교실 밖에 있었다고요. 대학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들보다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경험한 것들이 훨씬 더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계획을 구상했어요.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목은 도쿄에서 배운 예절. 이번엔 제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본 자연스러운 배려를 도쿄에서도 해보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길에서 어르신 도와드리기, 작은 친절 베풀기.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이요. 그리고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논란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좋은 것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자고 말하고 싶었죠. 창밖을 다시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도시의 온기, 사람들의 친절, 작은 배려들.
모두가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부부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기내가 어두워지고 사람들도 하나둘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귀에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한국 노래를 찾아 틀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듣던 노래였습니다. 멜로디가 흐르자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비행기는 계속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쿄를 향해 제 집을 향해 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양쪽 모두 집처럼 느껴졌어요. 서울과 도쿄, 한국과 일본. 이제 그 경계가 예전처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곧 일본에 도착하겠죠.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6개월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편견을 확인하러 왔지만 진실을 발견하고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편견을 확인하러 왔지만 진실을 발견하고 돌아간 일본 여대생. 레이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들, 전쟁의 아픔을 품고도 화해의 손을 내미는 할머니,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려는 중학생들. 바로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 법이 아니라 습관으로 이어지는 예의.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죠. 한 청년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양국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일상의 가치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